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공권력 투입을 이제 예고를 했죠.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이게 이제 하청노조의 이제 파업 사태인데 지금 50일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제 공권력이 투입이 될지 이게 가능할지 이것도 이제 사실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현장 상황이 좀 위험해 보여서요. 어쨌든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 사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직후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헬기 타고 거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산 경남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 병력 지원 요청했고 부산 경찰청에서도 4개 중 대신 배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전조다, 네. 그러니까 서막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권력을 언제 투입하는가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권력 투입 전에 일종의 노조가 굴복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단순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산업구조조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분식회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그 이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단계로 아주 복잡하게 하청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협력업체 노조원의 경우에는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한 30% 임금 삭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동안에 못 받은 임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회복해달라. 지금 조선 산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다. 협상 파트너도 제대로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최소한의 저는 균형도 잃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강조해온 게 뭡니까? 경영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잖아요. 규제 완화하겠다고 얘기했고 법인세 깎아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도 완화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재벌 총수 사부 처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는 특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조원은 오히려 다른 정규직 노조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요구를 지금 30%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한 달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을 그걸 과연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동안의 정부가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정부가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왔던 거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근데 그런 노력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노사 자율로 맡겨놨다가 무조건 이건 불법이니까 공권력 투입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나중에 뭐 지금 이제 제2의 쌍용차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더 네. 파국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참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는 이제 이 불법 농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지난주에 그 지역 법원이 이 합법적인 이제 쟁의의 범위를 벗어난 이제 이 농성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청 노조원들이 오랜 기간 이제 최저임금에 거의 준하는 그런 그 저임금에 시달려 오다가 이제 이번에 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다.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조선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었던 어떤 그 이를테면은
뿌리 깊은 어떤 그 다단계 이제 하청 구조, 그리고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안고 가다가 이제 불거진 하나의 이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이 좀 더 어떤 근본적인 그 방안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과연 나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또 불거지면은 그때도 또 이런 식으로 이 강경 대응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노사 갈등이 아마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가 인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만약에 물가가 오른 만큼 보전해달라 이런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은 별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노조에서도 지금 이제 금속노조 당장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생활이라고 본다면은 뭐 식품 물가는 10%대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지 그 차별들을 해소해가는 방식으로 불만들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불만을 누르는 방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사 갈등이 더 격심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함께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 조선업의 어떤 이 장기적 전망을 위해서라도요. 사실 이런 이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는 다른 한편에서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업의 더 경쟁력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생존권도 같이 걸려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조선업 1등이라고 얘기해 왔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많이 격차를 따라왔던 거죠. 예. 따라오면서 저가 수주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쟁력이 위기에 빠진 거고 일종의 이제 조선 산업이 화랑기 때 과잉 투자를 해놓은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좀 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하청 노동자한테 일방적인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원청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선밖에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산업은행이 대주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풀기가 더 원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정부가 할 일이고 정치권이 할 일이기도 하죠. 앞으로 좀 사회적 공론화가 좀 더 진지하게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사적 채용 논란, 점점 하여튼 새로운 그 주제가 날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또 문제가 된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했을 때 그때 네. 수사관으로 같이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주기한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에 6급으로 채용돼서 근무 중이다 이런 겁니다. 그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검찰 시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관으로 같이 일했었던 네, 그런 그리고 인연이 있는 거죠. 함께 뭐 네. 이동할 때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근무했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채용 논란은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 연이어? 뭐 처음에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일정에 동행했던 사람들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국의 순방 중에 지인이 동행해서 수행원으로 갔다. 이게 또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강릉에 있는 사업자
그 일종의 이제 기업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 자녀가 5급으로 채용해서 근무 중이다, 뭐 9급으로 채용해서 근무 중이다 이렇게 두 사람 문제가 됐고 이번에 또 수사관 출신 아들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칼럼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어요. 제목이요. 권력과 의리가 만났을 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를 쭉 나열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직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와 좁은 인재풀 그리고 인연 의리를 중시하는 특유의 스타일이 종합된 인사 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칼럼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초기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당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의 정당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해가는 과정에서 캠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 캠프에서 기여했던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네. 검증된 사람조차도. 근데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 멤버들 지인 인맥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인맥을 또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사실 글쎄요.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가능하다면 이런 지적을 그냥 악의적인 뭐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이참에 한번 다 찬찬히 들여보다 보면 어떨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이것이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그 지인 찬스, 아빠 찬스의 이제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 감정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오히려 이재명 의원도 도지사 시절에 이 비서관을 시험 없이 채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좀 궁색하잖아요, 논리가. 네.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센 대통령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어떻게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 채용이나 이런 문제하고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궁색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이재명 의원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도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나중에 뭐 대권으로 한다면 주변의 사람을 적절하게 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문제와 뭐 이재명 지금 의원의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각 당 그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 사이에 어떤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권력 투쟁을 둘러싼 어떤 제2라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제 좀 연일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관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존에는 이른바 이제 간장연대라고 하죠. 별칭. 안철수 의원과 이제 이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설 돌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뭉쳐서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근데 간장에 김장까지 네. 무슨 요리 경연 대회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정치 누아르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김기현이 주연이 아니고요. 전 조연으로 보여요. 장제원 의원이 주연으로 보여요. 네.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 당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은 장제원 의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실은 차기 당대표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대행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윤핵관 대 윤핵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냐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어찌됐든 본인이 드라이브를 확 걸어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리해버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윤심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는 사적 채용 문제로 권성동 의원이 말을 좀 험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다시 공격하는 국면이 들어선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권성동 대행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조기 전당대회 또 가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핵관 대 윤핵관 싸움으로 계속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윤핵관이다, 진짜 진핵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인사의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뭐 서울에서 강릉 가는 거 직통 KTX도 막 하도록 주말에만 내 편 네. 편성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윤핵관 힘이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해 나가면요. 집권 여당이 흔들흔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준석 대표 또 복귀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경찰 수사 나오면 또 시끄러워질 거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상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권마다 있죠, 사실은. 예, 이전 정부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하는 모습을 비치지 않으려고 본인들이 애쓰거나 도망가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대놓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권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제 어제 결정을 내린 게 있었는데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자, 이 징계 결과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비교했을 때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았다고 징계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접대 무마를 했다고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한다거나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네. 행위 자체가 당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적절한 행위였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증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이 대표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리고 이 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이제 결정이 됐죠. 한쪽은 사실 명확한 증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지 않은 것이고 다른 두 의원은 이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죄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징계를 수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 게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그 건데요. 당규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더군요.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에 의해서 이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탈당 권유 이상의 이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가장 쉽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직권남용이거나 아니면 채용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윤리위원회가 이 당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근데 윤리위원회가 결국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부동산 문제 논란이 됐을 때 그때도 판단할 때도 이게 뭐 기준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닌 판단들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정치권이 계속 반복해왔던 측면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가 정말 그 사실 자체만 들여다본 것이냐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역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더 흥미로운 부분은 권성동 대행이에요. 네. 지금 저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도 기소가 됐었어요. 똑같은 혐의로. 그랬었죠. 네.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권 의원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심이 가긴 한다. 직접 청탁한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 징계했던 거, 그 사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품위 유지 위반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란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형평성 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금 없긴 합니다만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걸 보니까 지금 일단 이제 당대표 후보 8명 예비 경선 전까지는 활동을 벌일 거고요.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등록한 사람도 한 17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어제 이제 서른 의원의 이 얘기도 그렇고 오늘 이제 윤영찬 의원의 얘기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상당히 좀 이 각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법 리스크 얘기 서른 의원이 꺼낸 거는 어찌 네. 보면 서른 의원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기보다는 본인은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 당대표는 아마 지금 민주당 움직임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을 상수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최고위원은 결국 5명을 선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8명을 이제 컷오프해서 28일 날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위원들이 컷오프를 하게 돼요. 근데 중앙위원들은 결국 조직세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최고위원을 어느 계파가 많이 집어넣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각 계파별로 뭐 굳이 분류하자면 최고위원의 위원을 누구로 미느냐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활발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계파색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5명 중에서 최소한 이른바 친문 주류라고 하는 쪽에서는 3명 이상은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야 좀 견제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런 수싸움이 당분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진짜 지금 예상대로 어대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격차로 이기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8월까지 이 진행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